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50대 여자예요. 제 말에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죠. 제 나이 40에야 겨우 얻은 귀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늦게 얻어서인지 너무나 똘똘하고 예뻐서 저에게 늘 행복감을 주는 아이죠.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요.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모습을 같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원통할 정도로요. 저는 최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평소 저는 일을 하면서 이 채널을 즐겨 듣는데요. 많은 사연을 들으면서도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막 끼니를 걱정하고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면서 자랐죠. 저에게는 모두 2명의 형제가 있어요. 오빠 하나와 남동생 하나였죠. 여자라고는 중간에 저 하나라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싸우고 치이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여기저기 건설 일을 하고 다니면서 돈을 버셨는데 실제 돈벌이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셨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죠. 늘 웃는 얼굴에 사람들 잘 챙기고 술이며 밥도 잘 사고.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리 좋은 가장이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아버지라고 하기에도 좀 모자랐죠. 두 분이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이번에도 돈을 집에 가지고 오기 전에 써버리면 어떡해. 전세금 올려달라고 연락 왔다고 했잖아. 다음번에는 꼭 잘 가지고 올게. 이번엔 한씨가 돈 좀 빌려달라고 급하다고 하더라고.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 급한 건 생각하고 우리 가족 급할 거라는 생각은 못해? 당장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라다는데 어떻게 그럼.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갚는다고 했어. 알르니 죽지. 갚는다고 하고 못 받은 돈이 얼마야 대체? 그거면 벌써 집 사고도 남았겠어. 술이라도 좀 작작 마셔. 한씨가 고맙다고 한 잔 산다는데 그럼 그걸 거절해?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아버지는 늘 자기 가족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 주변 친구들 사정이 더 중요했어요. 거기다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돈이 모일 리가 있겠어요. 저희는 방 2칸짜리 낡고 좁은 집에서 5 식구가 다닥다닥 살아야만 했죠. 엄마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컸을 때부터 식당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결국 제가 초등 4학년인가 5학년 무렵이 되었을 때부터는 동생까지 챙겨야 했고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며칠씩 비우는 날들이 많았고 엄마는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저녁 늦게까지 식당 일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동생과 함께 저녁도 차려서 같이 밥을 먹고 동생 숙제도 시키고 세수도 시키고 그랬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오빠는 쏘다니기 바빠서 집에 엄청 늦게 들어오거나 저희가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무서운데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 오빠가 미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어린 중학생 남자아이가 놀러 다니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았었나 싶어요. 오빠도 그땐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가 혼자 밥을 차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동생 세수를 시켰던 일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의 제가 너무나도 안쓰럽기까지 하죠. 저희는 그렇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오빠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아버지처럼 공사판 일을 다녔고 나중에는 자격증을 따서 화물운전을 했어요. 화물차를 살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화물차 용역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마음을 잡는 것 같더니 아들 하나만 낳고는 그마저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할부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서 일을 했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작은 회사에 들어가 격리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전 만족했죠. 그나마 동생이 제일 나아서 그래도 지방 대학이라도 졸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해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는 무난하게 살았고요. 저는 오빠의 소개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오빠가 원래 그 사람을 소개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을 하다 서로 알게 되었다가 마음이 잘 맞아서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이 저녁을 먹고 집 앞 동네 편의점에서 앉아 맥주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그 앞을 퇴근하던 제가 우연히 지나게 된 거였죠. 지연아. 오빠. 오늘 집에 왔어? 여기서 뭐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인사해, 내 친구야. 여긴 내 여동생. 안녕하세요. 박찬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빠, 얼른 들어가. 엄마, 아빠랑 애랑 다 기다리겠다. 그러지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같이 들어가세요. 시간도 늦었는데 제가 얼른 사올게요. 저희도 곧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은 후다닥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달려가 음료수를 사러 뛰어갔어요. 그래서 얼결에 앉게 되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가 술을 잘 안 마셔.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간단히 맥주 한 캔만 마시고 갈 거야. 같이 들어가자. 나 불편한데? 알았어. 처음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나요? 어떻게 오빠를 꼬드겼는지 저희 회사를 알아내서 집에 데려다 준다는 둥, 지나가다 정말 우연히 들렀다는 둥 이렇게 찾아오는데 싫더라고요. 전 아버지처럼 공사 현장 다니는 남편을 만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냥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사무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빠와 같은 화물차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싫었어요. 그래서 늘 찾아올 때마다 매몰차게 대했죠. 안녕하세요, 지연씨. 지금 퇴근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요? 어쩐 일이세요? 그냥 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데려다 드릴까 하고. 저 약속이 있어서 다른 곳 가봐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자꾸 이러시는 거 불편하고 어려워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잘라냈더니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았는데 혼자 끙끙 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오빠가 하루는 이랬어요. 야, 자더라도 그냥 밥이라도 한번 먹고 퇴짜를 놓는 게 어때? 싫어. 내가 왜? 싫다고 오빠가 전해줘. 알어. 근데 너 앉아서 말도 제대로 해본 적 없잖아. 괜찮은 놈이야. 난 아빠나 오빠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싫어. 알잖아. 이 녀석은 달라. 정말 성실하고 술, 담배도 안 해. 보기 드문 사람이라 그래. 내가 부탁한다. 밥이라도 한번 먹고 그래도 정 아니다 싶음 그때 말해. 내가 왜 그래야 해? 연애도 못 해본 쑥맥이 널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저러는데 그 정도는 사람 살린다 셈치고 해주라. 그래도 아니면 내가 다시는 말도 못 꺼내게 할게. 오빠는 멀쩡한 친구가 시들어가는 꼴을 못 봐주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때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혼 경험이 있는 자신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혹시 잘 돼도 잘못돼도 괜찮다고 설득을 했어요. 그 정도 녀석이면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니 믿어도 된다고요. 반 강제, 또 반은 그래.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밥이나 한번 얻어먹자는 생각으로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당연히 거절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덩치는 산만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절 공주 취급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든지.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가 하는 건 무조건 좋다고 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고 다음에도 만나자는 걸 좋다. 다음에 만나서 거절해야지 하고 또 만났다가 거절은 또 그 다음에 하다가 저희는 계속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절 아끼고 위해주고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챙기고 살림이나 하던 깍두기 신세였는데 말이죠.
커서도 크게 주목받는 일은 없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흔한 고졸 경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금이야 오기야 위해주는 모습에 저 역시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고 그 모습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았고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주라. 결혼? 벌써? 우리 이제 만난 지 1년인데 나 이제 안 되겠어. 자기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싫고 쉬는 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어. 매일매일 얼굴 보고 싶어. 아우, 그만해. 안 그래도 매일 얼굴 보면서? 나 보려고 지방일도 안 간다고 오빠가 잔소리했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방 간 사이에 누가 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어? 내가 더 행복하게 공주님처럼 모실게. 알았어. 결혼하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야? 알았지? 그럼 고마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오빠가 칭찬을 많이 하고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이라 저희 집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도 아빠처럼 현장 일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약간 아쉬워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 됨됨이를 보고 허락하셨죠. 오빠 역시 좋아했어요. 자기가 일만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해 자기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지만 이 녀석이라면 잘할 거라고 좋은 선택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죠. 그때 저희 집은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따르지 않아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서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치킨집이라고는 했지만 거창한 프랜차이즈는 아니었고 동네에서 닭을 튀겨 팔고 저녁에는 맥주도 같이 파는 그런 작은 가게였어요. 부모님은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빠의 아이도 키우고 있었어요. 오빠가 이혼을 할 때 새언니가 아이까지 다 두고 가버렸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분명 바람이 난 것이라고 일을 갈았지만 뭐 저희가 그 내막을 알 수는 있나요? 그래서 전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조카와 함께 사는 중이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치킨집이 동네에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고 오빠도 말은 그렇게 해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 사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늙은 노모의 남동생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남동생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결혼 이후에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집 하나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변두리 동네에 있는 방 2칸에 부엌 겸 거실이 있는 그런 작은 집이었지만 햇볕도 잘 들고 보일러도 잘 되는 안락하고 따스한 집이었죠.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본 저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전 너무나 행복했어요. 거기에 무엇보다 절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까지 있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늘 성실하고 자상하고 또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박서방, 어쩐 일이야? 오늘 쉬는 날이라 어머님 좀 도와드리려고요. 종일 애 보다가 저녁에 일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자네는 그럼 놀아? 쉬는 날이면 좀 쉬지 왜 또 왔어? 지석이가 오늘 일하는 날이잖아요. 이럴 때 조카랑 좀 놀아줘야죠. 아이고 고마워라. 안 그래도 자네만 오면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집으로 올라가 봐. 내가 좀 이따 밥 차려줄게. 아니에요. 오늘 조카 데리고 나가서 놀고 저녁까지 먹고 올게요. 장모님 걱정 마시고 이따 와서는 홀서빙은 제가 할 테니 오늘은 좀 쉬세요. 아이고 딸보다 나. 자네가 내 자식보다 나. 어쩜 이렇게 착할까. 엄마는 이러면서 좀 배우라고 저에게 눈을 흘기시기도 했어요. 뭐 저야 머쓱하게 입을 삐죽일 수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매일 가게 일 좀 도우라고 해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또 일을 하게 하냐며 엄마에게 신경질을 부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저희 집에 자라니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있으셨지만 소박하고 또 여리고 선하신 분이었어요. 동생도 그랬죠. 그 선한 품성이 전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듯 했어요. 어머니, 이거 영양제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제가 저번에 사드린 건 다 드셨어요? 응, 그래.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마. 왜요? 먹으니까 좋으셨다며. 괜찮아요. 안 비싸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는데 자꾸 뭐 사오면 오기 부담스럽지 않니? 그냥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 나는 네 얼굴만 보면 된다. 어머니, 또 김치 담그셨어요? 힘드신데 하시지 말라니까. 내가 해줄 게 그것밖에 없지 않니? 저기 옆에 한 통 더 있으니까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장사하면서 김치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 아니야. 평온한 날들이었죠. 저희는 돈도 알뜰하게 모아서 집도 넓히고 잘 지냈어요. 저희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죠.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 1년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생기겠지 했지만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를 너무 원하기도 했고 저 역시 아이를 가지고 싶어 결국 용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가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다녔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유명하다는 불임 클리닉을 찾아가게 되었죠. 환자분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주 건강하시네요. 다음에 남편분이랑 같이 오세요. 남편분 검사를 해보죠. 남편이요? 네. 불임의 원인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원인인 경우가 흔하니까 꼭 같이 오세요. 남편은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다음 진료에 자진해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더라고요. 정자가 없는 건 아닌데 운동성이 너무 약해서 자연임신이 어렵다고 했어요. 방법은 시험관 시술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편 정자의 운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인공수정도 어렵다고 말이죠. 그럼 시험관 시술을 하자. 내가 건강해서 성공률도 높을 거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나 그렇게 힘든 거 당신 시키기 싫어. 뭐가 힘들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 당신 닮은 아이 나 낳고 싶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낙담한 남편을 설득해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식단도 바꾸고 최선의 노력을 했죠. 아시겠지만 시험관 시술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큰 주사기를 통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웠고 다시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도 힘들었죠. 거기에 몸이 붓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임신에 성공을 했죠. 그나마 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5번, 6번도 한다는데 전 그래도 단 3번 만에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였어요. 임신 확인을 한 날 저희는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전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정말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이었죠. 남편은 이렇게 한 번에 아들과 딸이 다 우리에게 오려고 그랬나 보다고 너무나도 행복해했고요. 아이들을 양쪽에 안고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물론 그렇게나 바라던 아이였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초보 엄마인데다가 나이도 40이었잖아요.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100일이 좀 지났을까? 딸아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유를 먹다가도 입술이 파래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여간 예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 반해 아들은 분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간 순한 게 아니어서 무럭무럭 잘 자랐죠. 하지만 딸아이는 몸무게도 잘 늘지 않았어요. 엄마는 딸이라 그런지 예민하고 까탈스러워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달이 지나도록 아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전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들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하길래 이 병원 저 병원 잘한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죠. 그랬더니 한 병원에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의뢰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네? 뭐, 큰 병원이요? 큰 병은 아니고 심장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 테니 얼른 가보세요. 다행히 그 의사의 소개로 저는 대학병원 교수의 예약을 금방 잡을 수 있었어요. 각종 검사를 마치고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심장 모양이 약간 기형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기형이라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하면 돼요. 일단 지금 수술할 시기가 되었으니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도록 하죠.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 몸에 맞춰서 서너 번 정도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간 시험관 시술이 돈이 좀 많이 드나요? 거기에 한동안 외벌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미처 아이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었어요. 주변 권유가 있었기는 했지만 쌍둥이 육아에 지치고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수술비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의연하더라고요. 수술만 하면 건강하게 잘 낫는다는 거지? 그치? 그렇대.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대.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시무룩해. 돈이야 내가 열심히 벌어다 줄게. 그깟 수술비 얼마나 한다고. 괜찮아 여보. 내가 그때 아기 보험이라도 들어놨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거라도 아껴보겠다고 미루다가 너무 후회돼. 아유 무슨 그런 후회를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 애들 건강하게 키울 생각이나 해. 나머진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시무룩한 절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절 달래주었어요. 사실 남편 사정이야 뻔하고 양갓집에서 돈 나올 구멍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딸아이는 돌 무렵 첫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건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차라리 내 생사를 찢을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환자복을 입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의사들 손에 보내고 닫힌 수술실 문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다는 말이 뭔지 실감을 했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어요. 딸아이는 무사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죠. 그리고 심장 수술 외에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아들은 그야말로 건강 그 자체였고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에만 매달렸을 정도니까요.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죠.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든든했는지. 저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듬직하던 품속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딸아이 수술을 하면서 빚을 약간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리 형편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으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살면 될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남편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지방에 일이 있어 며칠 만에 얼굴을 보는 거였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하지만 그 전화벨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서 불길한 예감이 확 절 덮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직감이란 게 있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윤미진 씨 되시죠? 박찬석 씨가 남편이시죠? 네. 왜 그러세요? 제 남편이 박찬석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연락드렸어요. 유감입니다.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남편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내렸어요. 오후에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저녁이 되어 꽤 거세진 날이었죠. 이런 날은 특히 남편이 운전하는 대형 화물차에게는 위험한 날이라 남편은 늘 조심히 운전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차 앞을 달리던 소형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짐을 싣고 과속을 하던 소형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졌고 그 소형 트럭과 바로 뒤에 오던 남편의 화물차가 충돌을 한 것이죠. 거기에 마침 금요일 저녁이라 고속도로를 꽉 채운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적으로 많은 차가 들이받고 엉키면서 불이 나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차 안에 갇힌 채 그렇게 목숨을 잃었고요.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애들은 누구에게 맡겼는지도 말이죠. 한두 명이 다친 것이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오빠가 급히 달려와 정신을 잃고 울부짖는 절 붙잡았어요. 죽은 사람은 남편뿐 아니라 두세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2명인지 3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냥 이 모든 게 꿈이고 또 꿈이었으면, 악몽을 꾸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오빠가 제가 남편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들어갔거든요. 엉엉 우는 절 안아주면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넌 여기 있어. 다 불에 타서 들어가 봐야 알아보지도 못해. 그래도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고 떠나보내. 잠깐만 보고 올게. 아니야. 넌 그 녀석 웃는 얼굴만 기억해. 다른 생각은 하지 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나 어떡해, 오빠?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울면 그 녀석 눈 못 감아.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견뎌.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해맑게 앉아있는 어린 남매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죠. 시어머니는 거의 혼절을 하다시피 하셨고 말수가 적었던 남편의 남동생도 어린 조카들을 껴안고 펑펑 울더군요. 그때가 아이들이 4살이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한 달 있다 또 수술을 해야 했고요.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차 여러 대가 뒤엉킨 데다가 남편이 몰던 화물차가 제일 덩치가 커서 남편의 잘못이 있다는 헛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차만 아니었으면 사고가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둥.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화물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며 앞차 보험사가 우겨대지를 않나. 바로 뒷차 보험사도 화물차만 아니었으면 운전자가 살았을 거라고 하지를 않나. 사고가 났던 인간들이며 보험사끼리 서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싸워대면서 소송을 하겠다, 어쩐다, 과실을 따져보자는데 정말 인간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들이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다행히 오빠와 시동생이 달려들어 개입을 하고 싸워서 겨우 저희가 돈을 물어주지 않고 정리를 하기는 되었지만 저희도 보상금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사고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앞차가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었지만 뒤에서 부딪힌 우리 잘못도 있다나요? 빗길에 갑자기 앞에서 덤벼드는 차를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편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총각 때 들어놓은 보험에서 약간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남은 차 할부금을 갚는 데 쓰고 나니 남은 돈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저는 딸아이 수술을 위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쌍둥이가 있는 상황에 제가 당장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수술비와 입원비, 거기에 생활비까지. 게다가 안 그래도 오빠 아이 때문에 힘든데 제 아들까지 맡겨놓은 부모님에게 뭐라도 좀 해드려야 하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데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 쇠약해진 시어머니는 한창 혈기왕성한 4살짜리 아들을 봐주실 입장도 아니셨고요.
제가 쌈짓돈으로 모아놓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도 딸아이의 수술은 잘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통장 잔고와 쌓인 빚을 보는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몸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구하러 다녔죠. 물론 아이들을 오전과 낮 시간에만 맡겨야 했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이것저것 일을 전전하다 저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식당에서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오전에서 가장 바쁜 점심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시간에 딱 맞게 갈 수 있는 곳이라 시간대가 딱 맞았어요. 월급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빙을 하는 일이라 일도 그리 고되지 않았고 그 정도면 대충 아이들과 한 달 먹고 살만은 해서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일을 하다 아이들이 더 크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으니 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죠. 정말 절망 속에서 큰 동아줄을 찾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 식당은 소박한 한식당이었어요. 점심때는 근처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밥을 먹는 곳이라 저녁보다 점심이 훨씬 붐볐고요. 주방은 사장님이 직접 모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만한 홀서빙을 구하셨던 것이죠. 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최대한 웃으며 대하려고 하고 작은 요구르트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저희 식당을 찾아 눈인사를 하고 간단한 말도 나누는 단골도 생기게 되었죠. 그중에는 늘 혼자 오는 중년의 아저씨도 계셨어요. 원래 점심 장사는 3, 4모 직장인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잖아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늘 혼자 오셨어요. 그러고는 한창 붐비는 식당 안에서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밥을 먹기가 미안한지 쭈뼛쭈뼛 눈치를 보시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알아서 발길을 돌리기도 하시더군요. 그날도 엄청 붐비는 날이었어요. 대기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걸 보고 돌아가려는 그분을 제가 불러 세웠어요. 손님, 혼자시죠? 아, 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없긴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카운터 앞 벽에 있는 테이블 하나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 손님을 앉혔어요. 원래 그 테이블은 2인용이라 크기가 작아서 손님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놓여 있었는데 전 그걸 깨끗하게 싹 치우고 자리를 만들어 손님을 모셨죠. 이제 여기가 손님 전용석이니까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아셨죠?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데요, 뭘. 백반 하나 맞으시죠? 그 손님은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저에게 이러셨어요. 사실 제가 몸이 안 좋아 한식밖에 못 먹는데 이 근방에 마음에 드는 식당이 없었어요. 여기서 밥을 못 먹으면 종일 속이 안 좋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어머,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그냥 가신 날은 굶으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여기 밥 외에는 소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냥 따지지 말고 매일 오세요. 저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알아서 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 이후로 그 손님은 그야말로 매일 오셨어요. 매일 점심을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먹고 가신 거였죠. 이 식당이 그냥 백반으로 사장님이 매일매일 집처럼 다른 반찬과 다른 국으로 깔끔한 가정식을 차리는 곳이라 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혼해 혼자 산 오빠를 봐온 터라 그 손님 역시 호라비티가 나더라고요. 집에서 챙겨준다면 그렇게 매일 오지는 않아도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고마운 단골이었어요. 사장님도 그 손님이 아주 오랜 단골이라며 잘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저에게도 고마워하셨고요. 이렇게 지금은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착실하게 일해서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있으니 저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였죠.
퇴근을 하고 급히 아이를 데리러 가보니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가 축 처져서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잠만 자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상해 하루 이틀 빠지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곳에서도 이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빨리 수술을 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른 곳에서 이상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수술한 지 1년도 안 지났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약간 구멍이 생겨서 이걸 빨리 닫아야 해요. 그대로 두면 나중엔 걷기도 힘들 거예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수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장은 수술이 어려우신데. 수술비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은 급한데 수술 스케줄이 너무 밀려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재작년과 작년에 난리가 나서 한창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의사들이 모자랐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장 수술 스케줄을 잡고 수술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일정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잡는다 해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장 한시가 급하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 입으로 말을 해놓고 또 스케줄이 없으니 기다리라니. 제 입장에선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러면 그 몇 달을 기다려도 아이는 괜찮은 거예요?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빠른 날짜를 알아볼게요. 애가 힘들어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병원도 백방으로 다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병원 역시 더하면 더했지 상황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전 절망했어요. 딸아이는 계속 숨이 차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엔 제대로 움직이지도 걷지도 못하게 되어서 결국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했어요. 어린이집 가서도 친구들과 같이 놀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누워만 있거나 선생님 품에 안겨만 있으려고 한다는 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두고 돈 더 벌겠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만두는 것도 죄송한데 괜찮아요. 챙겨둬. 나도 애 키워봤는데 그 심정 오죽하겠어. 아휴, 이제 지연 씨 없으면 우리 가게는 어쩌나.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홀이고 카운터고 지연 씨처럼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고마웠어. 죄송해요. 지금은 우선 내가 전부라서요. 아유, 당연하지. 어쩔 수 없는 거 알아. 아이 참, 그 단골 손님 매일 혼자 오시는 분. 지연 씨 며칠 안 보이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 이따 인사나 해. 그렇게 근무 마지막 날, 그 단골 손님은 절 보고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요 며칠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손님, 죄송해요. 사실 제 아이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오늘도 마지막 근무예요. 아이가 아파요? 어디 가요? 심장이 조금 안 좋아서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없어도 식사 빼놓지 말고 챙기셔야 해요. 네, 그럴게요. 그러고 손님은 별다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짧은 대화도 주고받았고 인상도 좋아 마음이 쓰여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아이 아픈 것도 이야기했는데 별 말씀을 안 하니 약간 그렇기는 했어요. 왜 엄마가 되면 아이가 아프다는 걸 주변에 말하기가 싫잖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부정이 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분에게는 둘러대기가 싫어서 전 솔직히 말한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점심 장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한창 붐비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한가해져서 저와 사장님은 홀에 앉아 한숨 돌릴 수가 있었죠. 그렇게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단골 손님이 가게로 오시더라고요. 뭐라도 잊은 물건이 있나 싶어서 전 그 손님을 바라봤죠. 뭐 두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왜요? 사실 제가 의사예요. 그것도 소아심장내과 의사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딸이라고 했죠? 몇 살이에요? 증상이 어떻죠? 정말이세요?
네, 지금 이제 막 6살이 되었어요. 돌 때 수술하고 작년에 또 수술하고요. 그분은 아이의 증상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모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러셨어요. 요즘 병원마다 수술 스케줄이며 진료 때문에 난리예요. 내가 병원장인데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저요? 이 앞 사거리에 있는 큰 병원이요. 그 말을 듣자 손님은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껄껄하고 크게 말이죠. 저와 사장님이 영문을 몰라 하니 그 손님이 이랬어요. 내가 바로 그 병원 병원장이에요. 자, 오늘 근무 끝나셨죠? 지금 당장 제 차로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갑시다. 정말이세요? 정말요? 그래요. 내가 요 앞에 차를 대두고 기다렸어요. 애 데리고 병원 갑시다. 이야기 들어보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장님이 정신 차리고 빨리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서 전 황급히 그 손님, 아니 병원장님과 길을 나섰죠. 집에서 급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장님과 병원을 들어서자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다르더군요. 정말 뻔질나게 온 병원이었는데 이젠 달랐어요. 병원장님과 함께 가니 지나가던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어려워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서야 전 그제야 그분이 병원장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병원장님은 당장 저희 아이 주치의를 호출해서 그간의 진료 상황을 보고 아이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어요. 사진도 보고 설명도 듣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급한 케이스인 건 맞아요. 스케줄까지 기다렸다간 아이 상태도 나빠지고 좋지 않아요. 제가 바로 모레 수술할 테니 얼른 수속 받고 입원하세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요? 그럼요. 정말이죠. 자네는 얼른 수술하고 수술방 일정 조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환자 고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급했으면 진작에 이야기를 해야지. 자네도 얼른 수술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병원장님 배려로 그날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장님은 편하게 지내라고 저와 딸에게 1인실까지 내어주셨어요. 제가 너무 비싼 곳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병원장님은 돈 걱정 말라고 그냥 편히 있어달라고까지 하셨고요. 그러면서 병원장님은 저에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시더군요. 저는 그 식당 근처에 혼자 살아요. 아무래도 호라비티가 낫죠? 아니에요. 근데 사연은 있겠거니 했어요. 사실 오래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연 씨 사연이 남 같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이후로 혼자 지내신 거예요? 그렇죠. 혼자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애들이 공부하러 다 미국에 갔어요. 거기 애들 이모도 살거든. 병원장님께서도 슬픈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미국을 가고 나서는 병원장님은 가끔 아이들을 만나며 혼자 사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일하느라 바쁜 아빠보다는 미국에 독신으로 있는 이모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 한 선택이었지만 곁에 사람이 없으니 몸이 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몇 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몇 번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위와 장에 관련된 수술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밖에서 사 먹는 밥을 잘 못 먹게 되고 금방 탈이 나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잘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매번 할 수도 없고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우연히 쉬는 날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식당이 바로 제가 일하던 식당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너무 밥도 잘 먹고 속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그 이후로는 점심마다 병원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와서 매일 식사를 하셨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뭔가 그 선생님에게서 호라비의 향기를 느끼긴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오빠 역시 혼자 오래 호라비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손길이 닿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짠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신세 진다 생각 말고 편히 치료받아요.
지연 씨는 1년 가까이 내 밥을 챙겨준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별 말씀을요. 그냥 할 일을 한 건데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냥 한 호의라도 나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어. 그러니 내가 더 고마워요. 내가 실력은 좋으니까 걱정 말고. 알았죠? 선생님은 아이도 어리고 지금 응급 상황이니 중간에 있던 학교 세미나 스케줄을 바꿔서 수술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전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펑펑 울고 말았죠.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절대 울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딸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수술을 마친 원장님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수술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정말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기쁜 소식이었죠. 원장님은 그 이후로도 입원 기간 내내 알뜰하게 딸아이를 보살펴 주셨어요. 물론 점심은 늘 그 식당 가서 먹고 오셨고요. 하루는 식당 사장님과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내가 원장님 밥값은 앞으로 안 받는다고 했어. 너무 고마워서. 어머 사장님, 그 밥값을 왜? 제가 드려야죠. 됐어. 그거 밥 한 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아이고 이쁜 거. 이제 건강해져서 엄마랑 잘 살자. 알았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이게 다 하늘에서 남편이 날 위해 보내준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몸도 건강히 회복되어 퇴원을 하는 날, 원장님은 수술비와 병원비까지 전부 싹 계산해 주셨어요. 전 그건 절대 못 받는다고 했죠. 대신 계속 식당에서 일해서 나 점심 좀 안 굶게 해줘요. 내가 거기서 밥을 못 먹으면 진짜 힘이 없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원장님. 그리고 사장님이 밥값도 안 받는다고 언제든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봐야 사장님은 바빠서 부엌에서 안 나오시잖아. 바뀐 직원은 혼자 가면 바쁘다고 눈치도 주는데 민망해서 못 가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분해요, 원장님. 어허, 진짜 왜 이래? 나 이 정도는 되니까 빨리 식당 일이나 해요. 네? 부탁드릴게. 이러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수술비와 병원비는 제발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신세를 지면 제 마음도 무겁고 사실 제가 돈이 지금 부족하기는 하니 나눠서 갚겠다고 말이죠. 다시 일을 해서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그거 받아주시지 않으면 밥 안 드릴 거라고도 협박했어요. 원장님은 정말 고집이 세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무사히 퇴원을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릴 때 아픈 아이들이 커서는 건강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밥도 너무 잘 먹고 키도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원장님은 요즘도 여전히 매일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중이에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아니라 제가 사장으로 있는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아이가 퇴원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전 계속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이제 식당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요즘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다 해서 걱정이에요. 병원은요? 늙어서 그런 건데 뭐. 혹시 지연 씨, 이 식당 해볼 생각이 있어? 네? 제가요? 그래. 지연 씨 보니까 음식도 잘하고 솜씨도 깔끔하고 가게 운영도 그만하면 잘하고 지연 씨한테 이 식당 믿고 맡겨보려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내가 지연 씨 사정 몰라? 돈은 벌어서 줘. 괜찮아. 작은 식당이지만 그래도 나 양심적으로 운영했으니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고 싶어. 사실 그 식당이 양심적이고 정말 가족에게 주는 집밥처럼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 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는 했어요. 전 식당을 이어서 하기로 했죠. 당장 인수할 돈이 없어서 나중에 벌어서 갚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시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든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가게 인수하셔서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도련님. 도련님이 돈이 어딨다고. 대출 받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간 조카들 병원비도 못 대주고 죄송했어요. 그간 집에도 빚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갚고 새로 대출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준 사람이 형이에요. 이걸로는 그 은혜 다 못 갚지만 이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덕분에 사장님에게 식당을 인수해서 지금껏 잘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도 전수받고 반찬 레시피도 전수받고 제가 드린 값보다 더 넘치게 사장님은 저에게 해주셨죠. 그 이후로도 원장님은 매일 점심마다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중이에요. 그 뒤로 저는 원장님의 밥값은 안 받고 있죠. 밥값을 내면 밥을 안 줄 거라고 했더니 원장님도 결국 밥값 내는 걸 포기하셨어요. 세상에 돈 내면 밥을 안 주겠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식당 사장이 어디 있냐고 하셨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으셨죠. 요즘에 점심을 드시고 제가 싸주는 저녁 도시락도 가져가시는 중이세요. 아직 수술 후유증과 계속 복용해야 하는 약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아직도 빚은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남편 트럭의 할부금이 워낙 큰 금액이었고 원래 있던 빚도 좀 액수가 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병원이며 수술이며 이런저런 일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요. 아이들은 이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전 지금 일도 있고 그 일로 돈을 벌어서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빚도 차근차근 갚고 있으니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것만으로도 되었다고 전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평소의 작은 호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얼마나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지도 배웠으니 살면서 행동 하나하나도 허투루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 보답으로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은인이 나타나 절 돕기도 했으니 전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행운아니 앞으로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우연치 않게 선행을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보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선행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살만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찾아가기를 빌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